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 있다는 말을 들은 미국의 미녀 대학생이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지금은 한국 홍보대사가 되어 강의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잠깐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와 감동적인 콘텐츠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사연을 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서 건축사를 꿈꾸고 있는 대학생 엠마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저는 한국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시아 문화라면 일본이나 중국 이야기가 더 익숙했죠. 그런 제가 콜롬비아 대학교 건축사 수업에서 한국의 종묘를 듣게 된 건 정말 예상 밖의 일이었어요. 교수님이 한국의 건축유산에 대해 강의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대충 듣고 넘길 주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강의실문을 나올 때는 제 마음이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가니 교수님은 벌써 화면에 거대한 고대 건축물 사진을 띄워놓고 계셨죠. 저희 교수님 워낙 열정적이시거든요. 강의마다 전 세계 건축물을 소개하면서도 꼭 감탄사를 곁들여요. 이건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면서요. 그런데 이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평소에 익숙한 파르테논 신전이나 피라미드 이야기가 아니라 화면에 낯선 단어가 적혀 있었어요. 종묘 한국의 왕실 제사 공간이라고 하셨죠. 교수님이 첫 마디로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종묘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인간과 자연, 영혼의 조화가 실현된 공간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약간 코웃음을 쳤습니다. 조화? 건축이 어떻게 영혼과 조화를 이루죠? 건축은 그냥 구조와 미학에 관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교수님은 이런 제 편견을 순식간에 부숴버리셨어요. 강의는 종묘의 역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종묘는 1395년에 세워졌다고 하더군요. 조선 왕조가 건국된 지 불과 3년 만의 말이에요. 교수님에 따르면 조선의 첫 번째 왕이었던 태조 이성계는 수도를 한양지금의 서울으로 정하면서 경복궁보다 먼저 종묘를 지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종묘는 왕조의 근본이 되는 공간이기 때문이랍니다. 그곳은 역대 왕들과 왕비들의 신의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장소로 조선 왕조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상징적인 공간이었죠. 여러분, 이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교수님이 질문하시며 화면을 넘겼어요. 거기에는 종묘 정전 사진이 나왔습니다. 19개의 신실이 일렬로 늘어선 건물은 정말 심플했지만 어딘가 웅장했습니다. 교수님은 그 건축적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건축물의 핵심은 단순함입니다. 여기에는 복잡한 장식이 없어요. 하지만 이 단순함이야말로 조선 왕조의 철학과 연결됩니다. 소박하면서도 겸손하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그러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도 덧붙이셨어요. 원래 정전은 처음엔 7칸 규모였다고 해요. 그런데 역대 왕들이 늘어나면서 공간이 부족해졌고 결국 19칸으로 확장되었답니다. 그 19칸에는 조선의 역사에서 중요한 공적을 세운 왕들의 신의가 모셔져 있죠. 교수님은 그 중에서도 특히 태조 이성계와 세종대왕의 신의가 담긴 칸을 강조하셨습니다. 세종대왕 아시죠? 한글을 만든 위대한 왕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를 포함한 학생들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한국도 모르는데 세종대왕을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러자 교수님은 한숨을 쉬시더니 건축 말고도 가르칠 부분이 많은 학생들이네 라며 허탈해하셨죠. 강의는 다시 시작되었고 하이라이트는 영상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종묘에서 열린 제례를 담은 영상을 틀어주셨죠. 화면 속에서 64명의 무용수가 일렬로 춤을 추고 전통 악기인 편종과 편경이 어우러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강의실은 마치 멈춘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영상의 웅장한 음악과 리드미컬한 춤 사이에 학생들은 넛을 잃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음악과 춤이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종묘라는 공간과 완벽히 어우러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유입니다. 교수님은 자랑스럽게 덧붙이셨습니다. 종묘 제례는 2001년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종묘는 1995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하더군요. 특히 이 제례는 600년 동안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강의가 끝나고도 종묘의 영상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춤, 음악, 건축, 그리고 그 안에 깃든 철학까지 모든 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직접 보면 어떨까? 이 웅장함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그렇게 제 마음속에 한국에 대한 궁금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집에 돌아가 종묘에 대해 더 찾아봤습니다. 검색창에 종묘를
치자마자 수많은 자료가 쏟아졌어요. 그제야 깨달았죠.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를요. 그리고 그때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보자고요. 종묘를 직접 보고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제대로 느껴보자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원래 여행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특히 해외여행은 더더욱이요. 미국도 여행을 잘 안 했는데 외국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무언가를 계획하는 건 더더욱 귀찮았거든요. 그런데 종묘에 대한 강의를 듣고 나니 그런 저도 달라지더라고요. 종묘를 직접 보지 않고는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강의에서 봤던 종묘 영상이 떠오르더군요. 64명의 무용수가 춤을 추는 장면과 그 웅장한 음악 소리, 그리고 교수님이 강조하시던 단순하지만 강렬한 건축미까지. 화면 속에서 본 것들이 현실로 다가오는 상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종묘 직접 가서 보면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생각에 잠을 설쳤죠. 다음 날 아침 노트북을 켜자마자 가장 먼저 검색한 단어가 종묘 방문하기였어요. 종묘가 서울 한복판에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에 대한 호기심이 솟아올랐습니다. 서울은 고층 빌딩과 고궁이 공존하는 곳이라면서요?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지는 그런 도시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흥미로운 사실들이 쏟아졌습니다. 1395년에 건립된 이 건축물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왕실 제사 공간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종묘의 정전은 길이가 무려 109m로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대규모 목조 건축물이라더군요. 아, 이건 정말 가봐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 서울의 다른 건축물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흔히 DDP라고 불리는 건물이요. 세계적인 건축가자 하디드가 설계했다는 그 건물은 종묘와 완전히 대조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었죠. 곡선으로 이루어진 외관과 미래적인 분위기, 서울이라는 도시가 종묘 같은 전통 유산과 DDP 같은 현대 건축을 모두 품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이 도시의 건축적 스펙트럼이 이렇게나 넓다니 그걸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친구들에게 여행 계획을 말했을 때 다들 놀라더라고요. 엠마, 내가 해외여행을 간다고? 라는 반응이었죠. 친구 케이트는 약간 진지한 표정으로 왜 갑자기 한국이야? 일본이나 프랑스는 아니고? 라고 묻더군요.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종묘를 직접 봐야 하니까. 그 말에 케이트는 머쓱한 표정을 지으며 웃었어요. 친구들의 의아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이끌렸는지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지만 한국의 이야기가 제게 어떤 울림을 주었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분명 후회할 거야. 그런 생각이었죠. 이후 며칠 동안은 여행 계획 짜느라 바빴습니다. 여권을 꺼내보니 먼지가 쌓여있더군요. 그걸 보며 스스로 좀 웃겼어요. 아, 내가 여권을 가진 사람이긴 했지. 예약해야 할 항공편, 숙소, 가이드 투어 등등 챙길 게 많았습니다. 특히 종묘와 동대문 DDP는 무조건 일정에 넣기로 했어요.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창의성을 동시에 경험한다면 서울이라는 도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자료를 읽다 보니 동대문 DDP는 세계 최대의 3차원 비정형 구조물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2014년에 문을 열었는데 건축 자체가 예술 작품이라고 하더군요. 한국행 티켓을 넣던 그 순간 저는 이미 반쯤 한국에 도착한 기분이었습니다. 종묘는 어떤 느낌일까? DDP는 정말 그렇게 미래적일까? 이런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 인생 첫 해외여행 그리고 서울에서의 첫 발걸음이 기다려졌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서울 도심으로 들어가던 순간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유리로 반짝이는 고층 빌딩 사이로 오래된 기와 지붕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요. 이질적이면서도 이상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이게 바로 교수님이 말했던 서울의 매력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만나는 도시인데도 뭔가 친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종묘는 서울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나와 걷다 보니 빽빽한 건물들 사이로 거대한 담장이 나타났죠. 문득 교수님이 강의 중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종묘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선 왕조의 철학과 가치가 깃든 상징입니다. 이 담장을 넘으면 그 철학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입구에 다다르자 경건한 느낌부터 들더군요. 종묘의 정문은 남제라고 불리는데 교수님 강의에서 듣기로는 이 문을 통해 왕이 직접 들어갔다고 했죠. 제가 그 문을 지나 종묘 안으로 들어섰을 때 세상이 갑자기 고요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도심 한가운데인데도 마치 다른 공간에 들어온 것 같았거든요. 바람 소리와 새소리, 그리고 제 발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압도한 건 그 규모였어요.
정전, 그러니까 역대 왕들의 신의를 모신 건물이 엄청나게 길더군요. 정확히 109m라던데 실제로 보니 그 숫자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건물은 기둥 19개로 구분되어 있었고 각 기둥마다 왕과 왕비 한 쌍의 신의가 모셔져 있다고 했죠. 조선 왕조의 긴 역사가 그대로 눈앞에 펼쳐진 듯한 기분이었어요. 가이드 투어에 참여했는데 설명을 들으면서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종묘는 단순히 왕실 제사 공간을 넘어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상징하는 공간이라고 하더군요. 모든 건축 요소가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그에 맞춰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특히 건물의 지붕선이 주변 산세를 따라 설계되었다는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정전 앞에 서서 월대를 올려다봤을 때는 마치 과거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어요. 월대는 왕과 신하들이 제사를 올리던 자리인데 고고학적으로도 중요한 공간이라고 하더군요. 그 넓은 돌 평지가 가슴 높이로 이어져 있어서 공간이 자연스럽게 신성하게 느껴지게 만든다니 조선시대 사람들의 건축 감각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건축가 프랑크 게리가 종묘를 보러 며느리까지 데리고 한국 여행을 왔다고 하더라고요. 종묘의 엄숙하면서도 조용한 건축미는 세계적 거장도 놀라게 하나 봐요. 정전의 내부는 일반 방문객이 들어갈 수 없어서 아쉬웠지만 문 너머로 살짝 보이는 내부 구조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적이었어요. 신의를 모신 신실들이 정갈하게 정렬되어 있었고 그 안에 가광의 공적과 업적을 기록한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그러더군요. 여기에 모셔진 왕들은 조선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분들입니다. 다만 연산군과 광해군은 모셔지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폭정으로, 광해군은 왕이 찬탈로 역사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받았다는 설명을 들으니 조선 왕조의 가치관과 도덕성이 얼마나 엄격했는지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정전을 둘러보며 역사의 무게를 느끼고 나니 뒤편에 있는 영령전으로 가고 싶어졌어요. 영령전은 상대적으로 공적이 크지 않은 왕과 왕비들의 신의를 모신 공간이죠. 그런데 여기는 정전과 다르게 조금 더 차분하고 고즈넉한 느낌이었습니다. 가이드의 말에 따르면 영령전은 왕조의 모든 이들이 공평하게 기억될 수 있는 공간이라 하더군요. 종묘를 둘러보고 난 뒤 주변을 한 바퀴 걸어봤어요. 나무가 울창한 숲길과 넓은 잔디밭이 종묘를 둘러싸고 있어서 그 자체로도 힐링이 되더라고요. 교수님이 강의에서 했던 종묘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라는 말이 피부로 와 닿는 순간이었어요. 고층 빌딩이 빽빽한 서울 도심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요. 종묘를 나와서는 곧바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로 향했어요. 종묘의 전통적인 아름다움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현대 건축물이었죠. 곡선으로 이어진 은색 외벽과 미래적인 분위기가 저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이 건물은 세계 최대의 3차원 비정형 건축물로 그 규모와 디테일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DDP 내부의 전시 공간은 상상을 초월하는 디자인으로 가득했어요. 제가 가장 놀랐던 건 종묘의 단순하고 웅장한 아름다움과 DDP의 세련되고 복잡한 미학이 이상하게도 서로 어우러지는 느낌이 들었다는 점이에요. 이 두 건축물은 완전히 다르지만 둘 다 서울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상징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종묘에서 느낀 경건함, 그리고 DDP에서 느낀 현대적인 창의성. 그 두 가지가 제 마음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았어요. 교수님이 강의에서 했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서울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그 중심에 종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종묘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둘러본 다음 날 저는 조금 색다른 경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유명한 관광지를 돌아보는 것도 좋지만 그 도시의 진짜 매력을 느끼려면 일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통시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현지의 소리와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니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렸죠. 숙소에서 가까운 광장시장으로 갔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니 1905년에 문을 열었고 지금까지도 많은 현지인이 찾는 시장이라고 하더군요. 시장 입구에 도착하니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각양각색의 목소리와 음식 냄새, 상인들의 활기찬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죠. 저는 그 풍경에 매료되어 한참 동안 입구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쩌면 이런 곳이야말로 도시의 심장이 아닐까 싶더군요. 한복을 입은 상인을 처음 본 건 시장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예쁜 색감의 한복 치마를 입고 손님을 맞이하던 그녀가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옷을 일상에서도 입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어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용기를 내어 물어보니 상인은 활짝 웃으며 아니에요. 전통시장이니까 특별히 입어본 거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순간 영어를 너무 잘하셔서 놀랐고 그리고 그녀는 한복을 입고 있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매력이 더 살아난다고 생각한다며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어제 종묘에서 봤던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한복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더군요. 역사와 전통이 여전히 이곳 사람들의 일상 속에 살아있구나 싶었습니다. 시장 한쪽에서 줄이 길게 늘어선 가게가 눈에 띄었습니다. 뭘 파는 곳인지 궁금해서 가까이 가봤더니 빈대떡을 파는 가게더군요. 빈대떡은 노릇노릇하게 부쳐진 전 요리로 기름 냄새와 고소한 향이 참 매력적이었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앞에 있는 아주머니가 한국에 온 게 처음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미국에서 왔어요 라고 대답했죠. 아주머니는 친절하게 빈대떡과 막걸리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그리고 꼭 한번 맛보라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차례가 와서 빈대떡을 받아 들고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맛있더군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했는데 약간 고소한 콩의 풍미가 아주 매력적이었어요. 막걸리까지 곁들이니 이게 바로 현지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니 한복 상점들이 모여있는 구역이 나왔습니다. 한복은 제가 종묘 강의에서 들었던 문화 중 하나라서 유심히 구경했죠. 화려한 자수로 장식된 한복도 있었고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의 한복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용기를 내어 한복을 입어보기로 했습니다. 직원이 한복을 제게 골라주며 색감과 디자인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줬어요. 이건 궁중에서 입었던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겁니다. 라는 말에 흥미가 생겼죠.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평소의 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우아한 느낌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구나 싶더군요. 한복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종묘에서 봤던 조선 시대의 풍경이 떠올랐어요. 잠깐이지만 제가 그 시대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시장 구경을 마치고 나니 슬슬 배가 고파졌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특별한 걸 먹어보고 싶어서 검색을 통해 유명한 떡볶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매콤한 고추장이 묻은 쌀떡과 어묵을 먹으며 왜 사람들이 한국 길거리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알게 됐어요. 떡볶이 특유의 달콤하고 매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옆자리에 한국인 손님이 이거 맵지 않냐고 물어보길래 조금 맵지만 정말 맛있어요. 라고 웃으며 대답했죠. 음식을 먹으며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들의 표정이 참 다채롭더군요.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젊은이들, 진지한 얼굴로 물건을 흥정하는 상인들, 그리고 천천히 시장을 걸으며 주변을 구경하는 관광객들까지. 이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을 넘어 사람들의 삶이 녹아있는 공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산 건 호떡이었습니다. 작고 귀여운 간식이었는데 안에 뜨거운 설탕 시럽과 견과류가 들어있더군요. 한 입 베어 물었더니 달콤한 시럽이 입안에 퍼지면서 바삭한 겉면과 쫀득한 속살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더군요. 손에 들고 천천히 시장을 걸으며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일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며 저는 그날 경험했던 모든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종묘에서 느꼈던 역사적 무게감과는 다른 생동감 넘치는 일상의 매력이 참 좋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과거에 머물지 않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며 살아가는 곳이라는 걸 깨닫게 됐죠.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매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묘의 엄숙함도 시장의 활기도 모두 이곳을 이해하는 중요한 퍼즐 조각처럼 느껴졌거든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며칠을 특별하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한옥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죠. 전통적인 건축물에서 잠을 자며 한국인의 삶을 조금 더 가까이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예약한 한옥 게스트하우스는 북촌에 있었습니다. 북촌은 조선시대부터 고위 관리들이 살던 동네로 지금도 전통적인 한옥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골목에 들어서자 조용한 분위기가 저를 반겨줬습니다. 서울의 북적이는 거리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죠. 나무로 만들어진 지붕, 정갈하게 손질된 마당, 그리고 곳곳에 놓인 작은 돌탑들까지 한옥이라는 공간이 품고 있는 평온함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주인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미국에서 오셨다고요? 라고 물으시면서 환하게 웃으셨죠. 제가 종묘와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해 배웠던 이야기를 하니 주인 아주머니는 무척 기뻐하셨어요. 그럼 오늘 밤은 제대로 한국 전통을 느껴보셔야겠네요. 이 말을 하시며 주방으로 사라지셨는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됐죠. 한옥의 방은 생각보다 훨씬 아늑했습니다. 나무로 된 문살에 한지로 덮인 창문, 그리고 바닥에는 전통 온돌이 깔려 있었어요. 온돌은 한국식 난방 시스템으로 바닥 아래에서 열이 올라오게 만드는 구조라던데 발이 따뜻해지니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더군요.
이불도 푹신하고 포근해서 방에 들어간 순간부터 마음이 놓였습니다. 방의 짐을 풀고 마당으로 나와 앉았는데 그 순간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늦봄이었는데 시원한 바람이 살짝 불면서 마당의 나무 잎사귀들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죠. 아주머니가 손수 관리하셨다는 작은 연못에서는 물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고요. 이런 곳에서 살면 정말 마음이 평화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왜 한옥의 구조는 이렇게 설계됐을까? 이전에 읽었던 자료들이 떠올랐습니다. 한옥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한국인의 철학이 담긴 건축물이었죠. 지붕은 여름엔 햇빛을 가려주고 겨울엔 눈을 막아주기 위해 기울어져 있고 방의 배치는 사계절 내내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한옥에 앉아있으면 뭔가 자연과 하나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녁이 되자 아주머니가 손수 만든 저녁 식사를 내오셨습니다. 비빔밥, 된장국, 그리고 각종 나물 반찬들이 한 상 가득 차려졌어요.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색감의 입맛이 확 돌았죠. 아주머니는 한국에서는 이런 음식을 한상 차림이라고 불러요. 각자의 밥그릇에 반찬을 곁들여 먹는 거죠.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한 입 먹어보니 맛이 어찌나 깊은지 입안 가득 퍼지는 된장의 구수한 향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음식을 먹어볼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런 깊은 맛은 처음이에요. 아주머니는 기뻐하시며 한국 음식이 어떻게 지역마다 특색 있게 발전해 왔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한국 음식이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서 역사와 철학을 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식사를 마치고 아주머니는 저를 마당으로 다시 불러내셨습니다. 저희는 종종 손님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눠요. 오늘도 준비했어요. 작은 닭과 함께 따뜻한 전통차가 나오는데 그 향이 너무 좋았습니다. 쌉쌀하면서도 은은한 단맛이 입안을 맴돌았죠.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마당에 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와 비슷한 외국인 여행자들도 있었고 한국인 손님도 있었는데 모두가 각자 경험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 외국인 손님은 부산에 갔다가 느낀 바다의 매력을 이야기했고 한국인은 제주도의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얘기하더군요. 그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서울이라는 도시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말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는 방으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참 평화로웠어요. 뜨거운 온돌 바닥 위에 누워있으니 몸이 노곤해지며 금세 잠이 오더군요. 잠들기 전 저는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한옥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건축물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 그리고 문화를 모두 연결해주는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저는 정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이곳에서의 하룻밤이 단순히 여행의 한 장면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철학과 전통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준 특별한 경험으로 남았어요. 한옥에서의 하룻밤이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그곳의 평온함은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었죠. 다음날 서울의 현대적인 공간들을 둘러보는 곳을 정해봤어요.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서울숲이었어요. 사실 공원이라고 해서 단순히 나무와 잔디만 있는 공간일 거라 생각했는데 서울숲은 그 이상의 매력을 가지고 있더군요. 특히 공원 한쪽에 자리 잡은 유리 온실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초록빛 식물들과 투명한 유리 천장이 어우러져 마치 도심 속의 작은 정원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도시들이 자연과 얼마나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하는지 알 수 있었죠. 공원을 걸으면서 사람들을 관찰했는데 대부분 가족 단위였어요. 아이들은 잔디밭에서 뛰어놀고 부모님들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 풍경을 보니 서울이라는 대도시도 사람들에게 여유와 평안을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원 구석에서 버스킹을 하는 청년들의 음악을 듣다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으로 향한 곳은 제가 정말 기대했던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었습니다. 한국의 현대미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여행을 계획할 때부터 꼭 방문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미술관 외관은 전통 한옥에서 영감을 받아 설계되었다고 했어요. 고풍스러운 한옥의 성과 현대적인 미학이 묘하게 섞인 모습이었죠. 미술관 안으로 들어가자 다양한 전시 작품들이 저를 반겼습니다. 기억에 남는 건 디지털 기술과 전통 예술을 융합한 작품이었어요. 거대한 화면에 한국의 고전적인 풍경화가 움직이는 모습으로 재해석되어 있었는데 마치 전통과 현대가 대화를 나누는 것 같더군요. 전통을 기반으로 미래를 그려낸다는 말이 떠오르는 순간이었어요. 한 전시실에서는 한국의 현대 건축물들을 조명하는 섹션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나 롯데월드타워 같은 건축물들이
전통적인 요소를 어떻게 현대적으로 표현했는지 설명하는 패널들을 보면서 한국이 왜 건축적으로도 독창적인 나라로 평가받는지 이해하게 되었죠. 미술관을 나온 뒤에는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중 하나인 남산 서울타워에 갔습니다. 서울타워는 해발 480m 높이에 위치한 탑인데 어디서든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곳이죠.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에 오르면서 서울 전경이 서서히 드러나는 풍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산 아래에는 전통적인 한옥들이 보였고 산 위로는 수많은 고층 빌딩들이 펼쳐져 있었죠. 이 도시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더군요. 타워 꼭대기에서는 서울 전역을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밤이 되니 도시가 밝은 불빛으로 물들어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 도시가 가진 에너지와 사람들의 삶이 그대로 느껴졌죠. 서울타워 아래쪽에 있는 사랑의 자물쇠가 걸린 곳도 구경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약속과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 자물쇠를 걸어놓은 모습이 독특했죠. 저는 그 장면이 마치 이 도시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마다의 사연과 추억이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엮여있는 모습이었어요. 저녁이 되면서 저는 또 하나의 특별한 장소를 방문했는데요. 바로 청계천이었습니다. 이곳은 서울 도심을 흐르는 하천으로 한때는 오염된 지역이었지만 2005년에 재개발되면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했다고 하더군요. 청계천을 걸으면서 물이 흐르는 소리와 그 주변을 밝히는 은은한 조명이 참 좋았습니다. 이 하천이 단순히 물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여유를 주는 공간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밤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산책을 하는 동안 서울이라는 도시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했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은 정말 특별한 도시라는 겁니다. 종묘처럼 600년이 넘는 전통을 간직한 공간이 있는가 하면 청계천처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탄생한 공간도 공존하잖아요. 게다가 서울타워나 현대미술관처럼 미래지향적인 랜드마크도 있고요. 전통과 현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어우러져서 하나의 도시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서울은 단순히 한국의 수도가 아니라 시간이 층층이 쌓여있는 거대한 이야기책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양한 모습의 서울을 만난 하루였고 그 경험은 저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었죠. 한국에 대해 알아갈수록 이 나라가 가진 깊이와 매력을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도시의 풍경을 보며 아쉬운 마음이 가득했어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이 나라가 너무 친근하게 느껴졌거든요. 종묘에서 느꼈던 역사적인 경외감, 한옥에서의 따뜻한 밤, 그리고 서울 도심 속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직접 본 경험들이 마치 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뉴욕에 도착했을 때는 솔직히 조금 멍했어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들리는 익숙한 영어와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니 제가 정말 한국에 다녀왔던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여행의 기억은 너무 생생했는데 현실은 여전히 익숙하게 반복되는 일상이더군요. 학교로 돌아가면서 제일 먼저 했던 건 강의실에 들어가 교수님과 만나는 일이었어요. 교수님은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물으셨죠. 엠마, 한국은 어땠나요? 종묘를 직접 본 소감이 궁금합니다. 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종묘에서 느꼈던 것들을 쏟아냈습니다. 교수님, 종묘는 말로만 들었을 때보다 훨씬 대단했어요. 특히 그 단순함 속에서 느껴지는 웅장함은 사진으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감동이었죠. 그리고 제사의식에 담긴 음악과 춤도 잊을 수 없어요. 전통이 건축물과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교수님은 제 말을 들으며 흐뭇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종묘의 힘이죠. 단순히 과거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공간이니까요. 교수님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종묘의 정전, 북촌의 한옥, 서울타워에서 내려다본 도시 풍경까지 하나같이 소중한 기억이었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경험들을 나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깝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그래서 교수님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고 느꼈던 것들을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발표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흔쾌히 허락하셨고 저는 강의 시간에 한국에 대한 특별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발표 준비는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종묘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부터 시작해서 서울 도심 속 현대적인 건축물들과 전통문화의 공존까지 모든 것을 정리하려니 자료가 넘쳐났죠. 발표의 핵심은 한국이 어떻게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있는가라는 주제였습니다. 발표 당일 강의실에 들어서니 제 발표를 듣기 위해 모인 학생들로 가득했어요. 모두 기대에 찬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데
약간 긴장이 되더군요. 하지만 발표를 시작하자마자 한국에서의 경험들이 생생하게 떠올라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학생들로부터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가 지금도 많이 남아있나요? 한옥에서 지내본 경험은 어땠나요? 서울의 현대 건축물은 어떤 점에서 독특했나요? 그들의 관심과 호기심은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그 질문들에 성실히 답하며 제가 경험했던 한국의 매력을 더 많이 공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날 강의가 끝난 뒤 친구들이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엠마, 너 정말 한국에 빠진 것 같아. 우리도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지더군요. 제가 한국에서 느낀 감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졌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했습니다. 그 후로도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몰랐던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제 자신도 조금 더 성장하게 만든 특별한 여정이었습니다. 뉴욕의 익숙한 거리들을 걸을 때도 한국에서 느꼈던 그 특별한 감정들이 제 마음속에 남아있더군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한국에 가겠다고요. 미국의 건축학도가 반했다는 한국의 건축미 오늘 이야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서로의 시각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더욱 알찬 콘텐츠로 보답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찬 튜브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엔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